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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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물리학원입니까? 네, 물리학교가 아니고요. 학원인가요? 물리학원입니다. 음, 학원 아니고요. 네. 물리학원입니다. 네. 물리 학원이요? 네. 학을 뜨는 게 상대성 낫네요. 원리 네. 등 광속불변의 원리를 가지고 저번 시간에 동시성의 상대성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게 기억납니다. 사람마다 달라진다. 네, 상대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이제 이 PD님이 이제 주신 어떤 팁인데, 어떤 사건을 분석할 때 시간에 대한 정보 말고 그 사건의 장소도 표기를 해야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 왜냐면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제 이걸 관측하는 사람에 따라서 언제 이게 발생했는지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시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동시성에 상대성이 생긴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세계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오늘도 좀 이상한 또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을 또 내놓을 겁니다. 시간 지연에 대해서 시간지 다 쓰지 않겠습니다. 네. 간지가 나니까요. 시간지 하면. 이거 왜 이래? 그건 아니고요. 써놨거든요. 왜 대답 안 하고 한번 잠깐 했었잖아. 됐네요. 됐습니다. 힘 주세요 손에 좀. 이게 마찰이 없다 네. 보니까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세계거든요. 저는 이제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거 배웠었죠, 그죠? 상대성 원리와 광속불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빛이 가서 부딪히는 이 동시로 보였던 사건이 누군가한테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걸 배웠었죠. 네. 네. 동시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두 사건은 두 사건이 이제 한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면 누가 봐도 그건 동시 사건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의 차이가 생기려면 동시성에 대한 해석 차이가 생기려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그냥 따로따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은 늘 함께 다니는 어떤 하나의 물리량처럼 해석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좀 더 어렵게 해석을 하자면요. 오늘 할 거는 시간지연입니다. 시간지연. 이거 많이들 이제 어렴풋이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엄청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더라. 네. 그래서 나는 안 늙고 누구는 늙고 뭐 그런 게 가능하다더라. 그런 얘기 정도로 많이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죠? 네네. 네. 그걸 좀 더 이제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빛시계를 하나 이제 가정을 할게요. 빛시계, 빛을 이용한 시계예요. 빛의 속도가 뭐 되게 뭐 불변한다고 하니 그럼 이걸 가지고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빛으로 시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입니다. 빛이 거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 네. 예를 들어서 뭐 가는 걸 1초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빛시계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빛시계가 얼마나 잘 맞겠어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하니 네. 아주 잘 맞는 시계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 빛시계를 이용하면 시간이 지연된다는 걸 좀 더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빛이 뭐 어떤 신비한 존재고 우주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물론 특별한 지위를 가지죠. 빛의 속도가 늘 누구한테나 일정하게 관측되니까 빛이 뭐 신비로운 존재라서가 아니라 빛은 누구나 똑같은 속도로 관측하기 때문에 이런 걸 분석할 때 하나의 지표가 되어줄 수 있어요. 기준, 어떤 척도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빛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걸 했던 겁니다. 두 빛시계가 하나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하나는 바깥에 있어요. 보통 뭐 바깥에 있는 걸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정지했다고 일단 표시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절대적인 정지는 아닐 수 있죠. 네. 기준이 뭐 네.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 사람이 볼 때 자기 시계는 1초, 1초, 1초 이렇게 일정하게 가요. 네. 밖에 있는 사람이 바지를 입은 사람이 볼 때도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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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렇게 일정하게 가요. 그리고 밖에 있는 바지를 입은 사람이 치마 입은 사람을 봤을 때도 이 사람 시계가 일정하게 가요.
그리고 이 치마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시계를 일정하게 보겠죠. 둘 다 네. 정지해 있다면. 네. 만약에 움직인다면 일단은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움직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 치마 입은 사람은 자기가 움직인다고 생각할까요? 알겠죠. 안할 것 같아요. 정지해 있는 거랑 뭐 모든 현상이 다 같으니까 네. 난 가만히 있어. 난 가만히 있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또 모든 물리 법칙이 정지했을 때랑 똑같아야 되니까 음. 빛시계는 여전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이거 지구 위에서 움직이는 거 못 느끼는 거랑 그렇죠. 비슷한 거죠. 비슷하죠. 지하철이 아주 조용하면 못 느끼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바닥에서 출발해서 빛이 위에 부딪힌 다음에 바닥으로 도착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네. 네. 이건 누가 봐도 그건 진실이 맞아. 그렇죠. 왜냐면 뭐 여기 있는 거울에 빛이 출발했다는 거, 여기에 뭐 광원이 있다면, 빛을 출발시키는 광원이 있다면 여기 출발한 게 맞겠죠? 여기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에서 반사된 건 맞겠죠? 뭐 딴 데서 반사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다시 도착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출발, 도착 이게 진실이에요. 누가 봐도. 근데 밖에서 볼 때는요, 치마 입은 사람이 봤던 것처럼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가고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있으니까. 출발했어. 빛이 출발했어. 근데 만약에 진짜 치마 입은 사람이 봤던 것처럼 수직으로 갔다면 이 거울은 이미 여기로 가고 없어요. 반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상황이네. 그죠? 네.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면 빛이 비스듬히 쏘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스듬히 쏘아졌다고 생각하게 돼요. 네. 그러네. 그래야만 반사가 가능하죠. 네. 그러네요. 빛이 반사된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가려면 또 비스듬히 반사돼서 간 거죠. 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빛이 이런 경로로 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러네요. 빛의 속도는 누가 측정해도 같잖아요. 네. 안에 있는 사람은 2초가 흘렀다고 생각할 텐데 밖에 있는 사람도 그동안 2초가 흘렀을까? 빛이 이렇게 긴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초, 2초, 1초, 2초면 1초, 2초 한참 남았어 거리가. 그 3, 4초가 흘렀을 때야 비로소 도착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나 2초 흘렀어 라고 하는 그 동안에 밖에 있는 사람은 야 그동안 내 시계는 4번 왔다 갔다 했어 라고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4초가 흐른 거예요. 2초 안에 있는 사람의 시계가 2초를 가리키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 시계는 4초를 가리킨 거죠 이미.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은 야 네 시계 느려 라고 하겠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시계 느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왔다 갔다 축축. 왔다 이 사람은 갔다 빛이 했으니까. 분명히 세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그 빛의 속도는 누구나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초가 그대로 흐른 거야.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늘 똑같이 흘러요.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소리야 라고 하겠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간 느리게 하는 것처럼 관측이 되는 거죠. 나 지금 2초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시간 지연입니다. 네. 이게 시간 지연이에요. 시간이 얼마 흘렀죠? 8분. 8분 만에 시간 지연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인가요? 끝인데 사실 끝났어요. 아. 사실 이거만 딱 주면 이거 방금까지 8분 만에 8분 자료를 가지고 무인도로 딱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한 일주일 뒤에 이 상대성 원리를 통달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건 다 줬다 이 말이에요. 네. 필요한 건 다 줬어요. 네. 굳이 뭐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뭐 천천히 가면 밖에 있는 사람 시간이 빨리 가고 안에 있는 시간 천천히 간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불균형하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안에 있는 사람도 밖을 볼 수 있다면 밖에 있는 사람이 빨리 가는 것처럼.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이 뒤로 가는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지금 화살표로 다 그리지 않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별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그죠? 네. 자기를 제외한 모든 것이 이쪽으로 뒤로 간다고 생각하겠죠. 네. 이 사람이 보면 바깥 시계가 오히려 요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바깥이 시간. 느린 거죠. 느린 예.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4초가 흐르는 동안 바깥 시계가 2초 흐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마 입은 사람은. 그죠? 그러면
누가 진실이야? 뭔가 패러독스 같은데. 좀 이상하죠? 네. 내가 2초 흐르는 동안 장쌤이 4초, 내가 4초 흐르는 동안 장쌤이 2초 흐르는 걸 봤어. 근데 장쌤은 자기가 4초 흐르는 동안 내가 2초 흘렀다고 봤대. 네. 뭐가 진실이야? 네. 물론 이제 둘 다 진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냐면 이 사람의 2초가 되는 그 정보는 이 거리 때문에 이동하면 속도를 가졌다는 건 상대 속도를 가졌다는 건 계속 거리가 생긴다는 거겠죠. 네. 이 거리 때문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전 정보를 받아보고 한참 전 정보를 나중에 받아보고 하는 이런 시간 차이 때문에 저 사람의 이 사건들이 나한테 실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딜레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 지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각자가 사실은 진실이고 정보가 이동하는 동안 각자의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FPS 게임에서 이제 핑이나 그런 핑이라 그러죠. 핑이라 그러나요? 시간 지연. 핑 네. 맞아요. 네, 시간 지연 왜 생기면은 내가 분명히 보일 때 쐈는데 쑥 지나가고 막 안 맞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지금의 정보를 받아볼 수 없는 이런 우주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거리를 배치라든지 시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물리적인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없는 이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때 이제 고유 시간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또 소개를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11분. 충분하네요. 고유 시간이 뭐냐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대강 이해할 수는 있는데 대강 이해하면 틀려요. 한 관성계의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라는 아주 어려운 설명이에요. 그러게 말을 되게 네. 어렵네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한 관성계의 동일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 치마 입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빛이 출발했어요. 도착했어요. 네. 이 동일한 장소, 바닥 거울에서 출발한 사건과 도착한 사건 사이의 간격 2초죠. 네. 네, 그게 고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잰 시간,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시계를 보고 잰 시간, 이게 고유 시간이에요. 그럼 바깥에서의 고유 시간은 얘가 잰 시간일까요? 얘가 잰 시간일까요? 바깥 공간에서의 고유 시간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같은 곳에서 잰 시간이죠. 그겠죠. 아니, 요 밖에 컨테이너에 있는 사람은 못 재요. 왜냐면 동일한 장소에서 못 재잖아요. 네. 그죠? 바깥에서의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을 못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컨테이너 박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사람은 바깥의 고유 시간을 측정할 수 없죠. 그렇죠. 네. 대신에 자기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울이랑 같이 다니니까, 거울이랑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장소에서 재니까 이제 각자는 각자의 시계를 가지고 잰다. 고유 시간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각자의 시계라고 보면 돼요. 각자의 맞아요. 시계가 각자의 시계. 가리키는 시간. 거기 있는 그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유 시간이라는 거. 컨테이너 박스의 고유 시간은 거기 있는 그 시계.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지연되는지, 네. 그러면은 밖에서 관찰한 밖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지연되는지, 네. 둘 다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진실이죠. 누가 관찰했냐에 따라 다르죠. 밖에서 관찰하면 컨테이너 박스의 시간이 지연된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는 바깥 시간이 지연된 거예요. 아하. 뭐 시간 팽창이라는 말도 쓰는데 시간 팽창이라는 말을 쓰면 좀 헷갈려들 해요. 시간이 팽창되니까 숫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 얘가 4초 흐르는 동안 얘가 2초 흐르잖아요. 네. 그럼 시간 팽창이면 오히려 얘가 8초인가 뭐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팽창이라는 말은 좀 조심해서 쓰는데, 사실 시간 팽창이라는 거는 이 시간 XY축 뭐 그래프 그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다. 그러면 그동안 1, 2, 3, 4초가 흘렀어요. 네. 그럼 이 축 자체가 팽창하는 거예요. 축 자체가 팽창을 하면 뭐 그동안 눈금이 2개밖에 없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축 자체가 길어지니까 마치 엿을 늘리듯이, 고무줄 늘리듯이, 그럼 거기 있는 눈금이 쭉 늘어나서 눈금 4개가 들어가던 게 눈금 2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밖에서 4초 흐르는 동안 얘는 2초밖에 안 흐르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시간 팽창 또는 뭐 시간 지연입니다. 사실 제가 설명, 시간 딱 됐네. 제 수업은 이제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과제는 고유 시간이란 뭔가. 제가 수업했잖아요. 그죠? 네. 고유 시간이란 뭔가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쓰는 게 오늘 과제고요. 마치면서 제 설명보다 사실은 더 아주 뛰어난 설명을 해줄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5분 넘었는데 그러면? 동작그만 밑장 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 이건 제가 수업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이런 편법을. 저는 이제 수업 끝났습니다. 이런 편법을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빛을 기준으로 삼은 광자시계입니다. 봉은 길이가 1m. 한 번 가면 1초, 오면 다시 1초입니다. 7번 왔다 갔으니 7초. (7초가) 흘렀습니다. 안에서 수직으로 흐르는 빛이 밖에서 보니 사선으로 흐릅니다. 빛이 지나온 길이를 재볼까요? 빛이 지난 거리는 7m가 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밖에서 흐른 시간은 10초. 우주선 암보다 시간이 빠르게 갔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학원. 자, 오늘도 15분 타임아웃이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양자수라는 거 배웠었죠. 네.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가는 공간인 오비탈에 대한 정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이 표 꼭 외우라고 했었고요. 이번에 과제 내준 거예요. 저번 시간에 과제 냈던 게 ES랑 3px라는 오비탈들의 n 플러스 l을 구하라는 게 과제였거든요. 어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n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숫자가 이제 네. 주 양자수였고요. 이 l 값인 부양자수는 이 오비탈들을 나타내 주는 거였죠. 예. 그래서 0일 때는 s 오비탈이었고 네. 1일 때 p 오비탈이었으니까 px든 py든 pz든 얘네들은 l 값이 아니라 ml 값이 다른, 그러니까 부양자수가 아닌 자기양자수라고 해서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애들만 다른 거고, 여기는 부양자수는 똑같이 p라는 오비탈을 가리키는 거였죠. 모양은 다 똑같이 피넌 모양이었죠. 아령 모양. 그래서 p는 1이다라고 봐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6이었고요, 답은. 어쨌든 이렇게 배웠었고요. 오늘은 한 가지 양자수가 알고 보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양자수가 뭔지 간단하게 좀 보고요. 그 다음 전자 배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어라는 그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오비탈들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여태까지 배웠던 세 가지 양자수였고요. 이 마지막 양자수는 뭐냐면 전자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자 자체가 알고 보니까 회전하더라. 막 이렇게 스핀하더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핀을 반대로 도는 게 있더라.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우리 자전하듯이.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막 자전을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자기장 안에서 이렇게 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표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진짜로 막 자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표현이다 정도로 보지만 우리는 그냥 스핀한다라고 좀 우리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 자기양자수는 MS라고 하고요. 스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방금 우리가 전에 배웠던 양자수랑 완전 별개다. 전자에 대한 거다. 전자 자체에 대한 거다.
그리고 얘를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타낸다. 서로 반대인 거를. 그러면 저 M은 마그네틱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마그네틱. 자기에서 나오는. 예, 자기 M자에서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두 가지 오비탈이 있다 했잖아요. S 오비탈과 P 오비탈.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S 오비탈은 L 값이 0. 그러니까 그 부양자수가 0인 값이고요. L 값이 0이다 보니까 ML 값이 0이 된다 그랬죠. 왜냐면 ML 값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정수였으니까 0이면 다 0이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 그랬죠. 방향이 없는 한 가지인 카메라 구형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전자가 발견 확률은 방향에 무관하고요. 이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거리만 같으면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거리면 방향이 달라도 거리가 다르네요. 똑같은 거리면 방향이 달라도 똑같다. 발견될 확률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자수가 크면 클수록 더 멀리서 발견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더 커지겠죠. 이게 이 전자 구름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P 오비탈. 우리 뭐 땅콩이라고 하지만 저는 뭐 요즘엔 이제 책에서는 아령모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땅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P가 L 값이 1인 오비탈은 우리는 P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ML 값이 세 가지가 있겠죠. 마이너스 1, 0, 1.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이 X, Y, Z축처럼 이렇게 서로 완전 다릅니다. 90도를 이루고 있고요. 수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PC방과 같이 사람 많은 PC방 노래방 가지 마세요. 아닙니다. PC방 가지 PC방 마세요. 안 간지 못 간지 진짜 오래됐어요. 아, 또 우리 채슨 같은 경우는 거의 낙이었는데 그게. 낙이요? 그 낙은 3년 전에. 아, 그런가요? 2년 전인가요? 네. 너무 오래됐군요. 네네. 안타깝습니다. 가지 마세요. 자, 그리고 ML 값은 세 가지라서 이제 X, Y, Z축이고요. 그 서로 90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서로 방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마이너스 1, 0, 1이 네.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에너지 양이 뭐 0은 0이고. 아,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에너지는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왜 하필 마이너스를 붙였을까요? 구분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어. 예, 방향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숫자로 구분하고 있었으니까 숫자로 어.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0, 1로 된 예를 거죠. 들면 뭐 0, 1, 2라고 안 하고 이렇게 양쪽 좌우대칭으로 한 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있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파동함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음. 그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연관이 있을 겁니다. 어. 수식으로 해봐야 될 텐데 너무 복잡해서 어. 그 정도로만 너무 복잡해서 못 하시는군요. 제가 못합니다. 실은 저도 다 못합니다. 까먹었습니다. 옛날에 조금 했었는데 다 저도 까먹었어요. 못합니다. 자, 어쨌든 3차원 공간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을 봤을 때 똑같은 거리라고 해도 다를 수 있겠죠. 발견되는 확률이 다르겠죠. 그래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 P 오비탈 같은 경우 같은 이제 전자가 아예 발견되지 않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마디라고 하는데요. 마디. 이게 이제 파동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정상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파에 보면 마디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0인 부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실제로 여기 아령 모양 밖에 여기서 발견된 확률이 0일 거 아닐까요? 0 아니죠? 0 아닙니다. 네, 0 아니죠.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이 축 만약에 PY 오비탈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Y축이거든요. 이 Y축의 수직인 이 XZ 평면이 마디예요. 여기서 발견되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사실 물리 정상파를 뭐 제대로 아직 못 배웠는데 그 이제 파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상쇄되는 어떤 한 점을 마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요런 점이죠. 우리 기타 줄을 튕길 때 나중에 아마 물리 시간에 최쌤이 자세하게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은 뭐 마디가 있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세 가지 오비탈이 있다. 총 3개의 오비탈을 우리는 P 오비탈이라고 한다. 합쳐서. 그래서 PX, PY, PZ가 있고 이들 사이에는 에너지 차이가 전혀 없다. 방향만 다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자를 배치를 해볼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는 공간이 오비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전자를 배치할 텐데요.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수소랑 다른 원자랑 좀 달라요. 이 오비탈에 대한 정보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에너지가 다릅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두 가지 좀 비교해서 볼 건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주 양자수만 똑같으면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전자 원자, 전자가 하나만 들어와도 바로 부 양자수가 달라지면 또 달라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림 보면 쉬워요. 이런 식이에요. 그림이.
조금 조만한데 왼쪽 게 수소고요, 오른쪽 게 다전자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다전자 원자니까. 수소 빼고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1, 주장뉴스가 1인 곳에는 1S만 있다 그랬죠? 네. 주장뉴스가 2인 곳에는 2S, 2P 다 있고요. 3인 곳에는 3S, 3P, 3D까지 있고, 여기는 4S, 4P, 4D, 4F도 있겠죠, 여기에? 실제로는. 수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주 양자수만 똑같으면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ES, EP가 똑같아요, 에너지가. 그런데 전자가 두 개가 돼버리자마자 바로 S와 P 오비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S보다는 P가, P보다는 D가 높아져요. 그래서 D가 엄청 높이 있네요. 네, 좀 높이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1S 다음에 그래 2S 갔어. 2S 다음에 2P까지 올라갔어. 그다음에 3S 다음에 3P가 올라갔어. 3D가 더 높아 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4S를 보니까 3D보다 좀 낮죠. 이런 곳에 약간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좀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4S가 3D보다는 오히려 더 안정하다. 이런 역전 현상도 일어난다. 라는 정도로 알면 되고요. 이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1S, 2S, 2P, 3S, 3P, 3D 이런 식으로 쓰는 건 할 수 있죠. 4P, 4D, 4F, 5S, 5P, 5D 뭐 쭉쭉 쓰겠죠. 쭉쭉쭉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 순서를 이제 알아보는 법은요. 대각선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3P다, 그러니까 1S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2S고 그 다음에 2P고 그 다음 3S고 그 다음 대각선으로 갔을 때 3P고 그 다음 원래 3D 같지만 4S가 더 그 다음 4S다. 그래서 그 다음 3D고요. 그 다음 4P고요. 그 다음 5S입니다. 이런 식의 뒤로부터 많이 꼬이기 시작하죠. 이제. 되게 간단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은 되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네. 모르면 적어보면 돼요. 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4S까지는 우리가 많이 쓰니까 3D랑 4S랑 좀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전자 배치를 할 거예요. 전자 배치란 건 뭐냐면 실제로 전자를 여기서 넣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자들이 그냥 막 있는 게 아니라 오비탈이라는 공간에 있다고 했는데 어느 공간에 들어있을 것인지를 이제 볼 건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가지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바닥 상태. 자, 우리 바닥 상태라는 건 뭘까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그렇죠. 우리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박쌤이 제가 너무 아는 척을 했나요? 아닙니다. 바닥 상태가 뭐죠? 선생님이 청소 검사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닥 상태가 이게 뭐야?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말 했던 거 아니고 박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이제 알코올. 알코올을 많이 드시면 어딜 찾고 싶어집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집에 와서 2차? 화장실인가요? 화장실인가요? 화장실이면 안 되는데. 화장실 토하러 가나요? 네, 화장실 뭐 어디 다 이용하고 바닥에 딱 누우면 어떻습니까? 편하죠. 편하죠. 네. 안정하죠, 아주. Big leap. La última de Omega es buenísima, Ramón. Mira, te play via Dio. Yeah. Whoa! Fucking heck! Are you alright, guys? He's alright. 그렇죠. 네, 그래서 바닥 상태라는 것은 약간 좀 이견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술 먹고 누우면 그렇게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럼 근데 다 토하고 나선 그래도 찾는 건 이제 바닥에 딱 누워야죠. 누우면 뭔가 바닥이 절 당기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지금도 듣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크리스천이신가요? 네, 조용하시고요. 자, 이거 엔지. 자, 그리고 자 바닥 상태는 그러면 제일 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전자를 가장 안정하게 배치하려면 이 세 가지 원리를 좀 따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세 가지를 이게 세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해봅시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요. 이거는 바닥 상태든 아니든 얘는 좀 특별한 놈이에요. 얘는 바닥이든 바닥 상태가 아닌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좀 들뜬 상태. 들뜬 상태라고 하거든요. 바닥 상태든 에너지가 좀 있는 상태든 간에 무조건 어기면 안 되는 원리예요. 무조건 이건 통용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 개의 오비탈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이렇게 만들어간다. 하나의 공간에는
3개만큼 3개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공간에 둘이 같이 있는다면 우리가 스핀 방향을 2가지라고 했는데 그 스핀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그때 같은 스핀 방향으로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파울리 메타울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오비탈에 들어가려면 스핀 방향이 꼭 반대여야 된다는 거. 서로 반발력이 너무 심해서 안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원리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요놈들은 이제 바다 상태든 아니든 다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얘를 만족하면 바다 상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뭐냐면 얘는 되게 쉬워요. 싸움 원리. 당연히 에너지가 뭐한 것부터 낮은 것부터 쌓자. 이게 싸움 원리고요. 되게 쉬워요. 두 번째로는 친구라서 그런지 사람 이름이 없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훈트는 사람 이름인데. 훈트는 조금 얘기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생각해보면 에너지 같은 게 있나요? S 오비탈은 되게 많지만 전자가 몇 개밖에 없죠? 2개. 아니 잠시만요. S 오비탈이 아니죠. 수소인 경우에는 전자가 딱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여러 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전자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개의 오비탈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여러 개 들어갈 때 얘기하는 게 훈투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훈투규칙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부터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제 쌓을 때 전자를 쌓을 때 에너지가 똑같은 거 봤더니 딱 여기 보이죠. p 오비탈 3개. 보입니까? p 오비탈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 건데 예, p 오비탈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집이 3개죠. 총 px, 예, 집이 3개죠. py, pz라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개짜리잖아요. 각각. 아령 이렇게 3개. 예, 크로스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들어갈 때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에너지 차이 있으면 아까 싸움 원리를 먼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차이가 없는 p 오비탈 혹은 여기는 d 오비탈 중에서 이 훈투 규칙을 적용시키는 건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전자호텔이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열심히 만들었지만 설명할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수소전자호텔은 아까처럼 이제 1층과 2층과 3층이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다 동일합니다. 왜냐면 전자가 하나 들어가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동일해요. 근데 여기 보면 전자가 여러 개 들어가는 다전자 원자 호텔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여러 개 들어가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호텔 가면은 아주 비싼 방도 있고 싼 방도 있잖아요. 예, 좋은 방. 예, 좋은 방, 스위트, 아주 예. 좋은 방, 그리고 뭐 프리미엄 방도 있고, 스위트가 제일 좋은 방이고 뭐 프리미엄, 그 다음에 되게 안 좋은 방, 더티라고 하겠습니다. 더러운 방, 세상에. 네, 더러운 방. 네. 우리 그 층수가 낮을수록 안정하다고 볼게요. 그래서 1S층이 제일 안정하고 2S층, 그 다음에 스위트보다는 좀 이제 프리미엄이 조금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EP가 조금 더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우리 따지자고 아, 저 따집니다. S가 스위트고 P가 프리미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스위트가 제일 그 비싸거든요. D가 더티. 더티입니다. 3S고 3P고 여기는 3D 더티한 방입니다. 예. 그래서 더티한 방이라서 4층보다도 더 오히려 불안정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S. 엘리베이터가 없는 호텔인가 보네. 아래층이 좋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있으면 고층일수록 좋거든. 그럼요. 맞아요. 엘리베이터 없는 곳입니다. 자, 여기 전자를 쌓을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싸움 원리에 의해서 쌓으려면 먼저 1S의 전자를 2개 쌓아야 되겠죠. 1S의 전자 쌓을 건데요. 여기에 2개까지 쌓을 때 이렇게 쌓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안 돼요. 돼요. 안 됩니다. 베타올리. 파울리 베타올리 유배되기 때문에 이렇게 쌓으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역방향으로 이렇게 쌓아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전자를 또 쌓으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1S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S, 2P가 있지만 더 안정한 2S에 먼저 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걸 맞는데. 이거는 뭘 위배하는 거죠? 싸움 규칙. 싸움 원리를 그렇죠. 싸움 원리를 위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들뜬 상태입니다. 바닥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쌓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EP에 쌓으려고 봤더니 자 하나 쌓고요. 그 다음 여기다 쌓으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훈투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굳이 여러 개 방 있는데 같은 방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저희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봅시다. 우린 좋아요. 아니 미안합니다. 잠깐 뭐 혹시 아닙니다. 자, 혹시 저를 응원하고. 여기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방에 들어간 게 서로 좀 심리적으로 좀 편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과서에도 막 이렇게 버스 이렇게 그렇습니다. 2개 있는 거 해놓고 내가 딱 들어갔는데 사람 있는지 앉을 거냐, 맞아요. 사람 없는데 앉을 거냐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자 있어요. 이렇게 버스에 이제 2인용 좌석이 있다고 봤을 때 딱 탔어요. 굳이 여기 와서 앉는 사람 있을까요?
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취향을 존중하겠는데 굉장히 이러면 미인이 앉아 있다. 옆에 있는 사람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그 미인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또 불안해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똑같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여기 앉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앉을 필요 없이 그럼 어떡하지? 편한 쪽으로 옆으로 가면 됩니다. 옆으로. 혼자씩 다 혼자씩 채우고 나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앉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들어가죠. 맞아. 예, 마찬가지입니다. 훈투 규칙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들어간 다음에 아씨 어쩔 수 없네. 여기 가면은 그거 위배하니까 그 뭐야 싸움 원리를 위배하는 거니까 높아지니까 여기 안 되고 아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조금의 반발력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훈투 규칙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정확한 정의를 보면은 이겁니다. 에너지 준이 같은 여러 개의 오비탈이 있다면 가능한 한 쌍을 이루고 있지 않으려고 한다. 굳이 쌍을 이루려고 하면 왜냐면 전자끼리 반발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이렇게 혼자 있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마지막 규칙이네요. 마지막 규칙입니다. 지켜야 될 마지막 규칙. 그렇습니다. 어긴다면 최초의 규칙.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홀 전자들이거든요. 네. 최대한 홀 전자를 만든 다음에 서야 어쩔 수 없이 같은 방에 들어간다. 짝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훈투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 그게 바로 바닥 상태입니다. 네,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바닥 상태에 대한 전자 배치를 해보면 됩니다. 여러 개 해볼 건데요. 시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시험관 벌써 이렇게 왔네요. 아이고 안 되겠네. 시험관 좀 모르는 척 하고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은 눈치를 좀 준 것 같은데 제가 모른 척했습니다. 감독님 빨리 아 끝나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과제로 낼 테니까요. 이거 아니고요. 과제는 배치해 보는 거 한번 과제 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네. 나중에 이제 등교하고 나서 그다음 자세하게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끄는 거 해주세요. 자, 생명과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거 그냥 막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뭐 맨날 반갑습니다. 뭐 맨날 반가워. 아까도 봤는데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었는데. 반가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이렇게 만나는 그 시청자들은 또 반갑죠. 시청하는 학생들하고 반갑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당뇨병과 혈당량 조절. 사실 중요한 건 혈당량 조절이었죠. 혈당량 어떻게 조절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이어서 항상 조절 두 번째 삼투압 조절하고 체온 조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뇨병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뭐 그 궁금한 것도 없었어요? 당뇨병 되게 많이 궁금할 텐데. 요새 그 설탕 많이 먹잖아요. 네, 설탕 많이 먹죠. 이게 저희가 평소에 먹는 그 급식의 양이 급식에서 나오는 그런 설탕의 양도 건강에 위험할 정도일까요? 급식에서 먹는 설탕의 양, 이게 근데 이 설탕이라는 게 2형 당뇨병을 말하는 거죠. 2형 당뇨병이나 1형 당뇨병은 다르죠. 원인이 완전 다르잖아요. 1형 당뇨병은 이제 베타 세포가 그 자가 면역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래서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거고, 이제 2형 당뇨병은 설탕 그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평생에 걸쳐서 점점점 높아져요, 사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안 먹어 놓으면은 이게 좀 저축할 수 있겠죠. 더 오랫동안 당뇨병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린 친구들일수록 당장 급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당장 급한 건 아니고 저희가 급한가요? 예. 이제 40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기 선생님들, 저는 이미 40대 넘었습니다만. 예. 그리고 뭐 대체당? 요즘에 대체당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히바. 예. 그 히바 그거 뭐죠? 자일리톨. 하나기도 하고. 네. 뭐 새로운 스테비아? 스테비아 설탕이라고 막 돼 있던데. 사카린. 네. 그리고 사카린 옛날에는 막 되게 발암물질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발암물질은 뭐 아닌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오히려 그게 당뇨병 같은 데는 참 좋다고. 단맛이 나는데 이게 양이 당이 아니니까, 네, 당도 아니고. 인슐린을 유발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 먹으면 뭘 먹어도 안 걸릴 정도로 먹였다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단맛을 즐기면서
그 인슐린 저항성 안 높이는 건데 결국엔 단맛을 안 즐기도 되지 않을까요? 그건 좀 어렵나요? 이미 그 맛을 봐서 나이가 네. 드셔서 그렇습니다. 아, 이미 맛을 봐서 안 됩니다. 맛을 볼 만큼 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조금 더 키워갖고 그러면 이제 뭐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게 타임어택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아 이게 타임어택보다도 다른 얘기를- 지난 시간에는 네. 또 제가 부족했어요 시간이 그렇죠. 뒤에 막 그렇죠. 아 그때 시간이 남았었군요. 아 근데 시간이 남았지 저는. 그러네요. 예. 아하. 자 당뇨병 그 또 뒤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오늘은 이제 항상성 조절, 삼투압하고 체중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 삼투압 혹시 뭔지 아시죠? 또 특히 우리 필쌤이 더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게 화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나옵니다. 그쵸. 화투에서 나옵니다. 화투. 화투에서 이게 화학이구나. 예 원래 화학이에요. 저 잘 몰라요 사실은. 입자들이 이동하는 거니까. 네. 농도 막 이런 거라서. 네. 네. 삼투압이 뭡니까? 저 이게 간단히 그런가요? 1분 안에. 이제 농도가 다른 일단은 반투과성 막이 있어야 되고요. 네, 반투과성 막. 선택적으로 뭔가 그쵸. 투과시키는 막이 있어야 되고 네.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용매를 물이라고 했을 때 물에 녹아 있는 용질들이 서로 농도가 다르게 되면 양쪽에서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하는 속도가 달라져서 네.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렇죠. 현상이 일어나죠. 역시 화학 필쌤이 저보다 훨씬 100배는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그때 그 쏠릴 때 나타나는 힘, 네. 그 입자들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미는 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투압이라고 네. 합니다. 어떤 물에 있는 녹아 있는 어떤 그 용질들이 있는데 용질의 농도가 다를 때 이렇게 농도가 많은 거랑 이제 농도가 적은 거랑 이렇게 있을 때 요 이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요. 또 이게 반투과성막일 때 그걸 삼투라고 하고요. 이 삼투를 일으키는 힘, 요거를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삼투압이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중요한 항상성 중에 하나예요. 요게 잘못되면요, 이게 세포가 또 세포막이 또 대표적인 반투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학에서도 주로 세포막 그 뭐 예로 많이 들지 않아요? 세포막 근데 이제 그보다는 이제 저희는 세포막을 쓰지 못하니까 그렇죠. 실험에서는 사실 그 생물에서도 세포막 못 씁니다.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셀로판지 같은 네, 거 맞아요. 그걸 얘기를 쓰죠. 하죠. 네. 예. 그래서 삼투압이 이제 너무 낮으면은 바깥에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체액을 말하는 건 체액의 삼투압을 말하는 거거든요. 체액은 여러분들 그 혈액이라든가 아니면 혈액하고 연관된 그 이제 세포 사이에 있는 물 그걸 조직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직액하고 혈액을 합쳐서 체액이라고 하는데 몸 안에 있는 무리를 말하는 거죠. 자, 체액의 삼투압이 너무 낮으면요. 삼투압이 너무 낮으면 묽은 거죠. 그렇죠? 삼투압이 낮다는 거. 그러니까 삼투압이라는 게 농도가 높으면은 이게 막 물을 빨아당기는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삼투압이 높다 그러고 농도가 낮으면은 이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요. 그걸 삼투압이 낮다 그래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약간 이게 살짝 잘못 생각하실 게 물을 농도 높은 게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양쪽에서 물이 이동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요. 왜냐면은 오른쪽에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더 많으니까 저기 오른쪽 보면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도 여기, 물이 가기도 이쪽, 하고 이쪽. 왼쪽에서도 물이 오기도 하는데 그때 왼쪽에 있는 물들이 더 양쪽으로 많기도 하고 해서 가는 속도가 다른 거죠. 서로. 그러니까 이제 알짜적으로 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시면 맞아요.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미는 힘,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어렵더라도 그냥 농도가 다르면 물이 이동한다. 그렇게만 알아도 예. 일단 그래서 생명과학에서는 최대한 농도가 공평해지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공평하게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자연계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바깥이 너무 묽다. 바깥이 삼투압이 너무 낮다. 그 체액의 상투압이 너무 낮다. 묽다. 바깥이 너무 묽다. 그러면은 세포 안쪽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용액은 이제 또 상대적으로 진해지기 때문에 막 삼투 현상으로 막 안쪽으로 맞아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요. 네.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네. 막 이렇게 안쪽에 농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빵빵해지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포가 막 터져서 빵빵해져요. 부피가 넓어져요. 뭐 이렇게 그 아예 맹물은 아니니까 체액이 막 터지지는 않는데 네. 빵빵해져요. 그래서 뭐 세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세포 농도가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포 안에 농도가 낮아지면은 여러 가지 물질 대타가 일어나는데 반응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너무 높으면 너무 바깥에 너무 진하면 체액이 세포에 비해서 너무 진하면 그렇죠. 그럼 반대로 물이 막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겠네요. 예, 물이 막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탈수.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고 또 물이 부족해지니까 너무 반응이 너무 잘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죽기도 하겠네요. 예, 그렇죠. 특히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삼투 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뭐 밤에 라면 먹고 자면은 짠 거 먹고 자면은 아침에 어떻게 돼요? 붓는 거. 땡. 그렇죠, 붓는 거. 그쵸. 그런 게 이제 삼투압 조절이 잘못돼 갖고 밤새 이제 나트륨 배출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런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을 이게 잘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 삼투압을 결정하는 거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물에 얼마만큼의 어떤 물질들이 녹아 있는가 이게 삼투압을 결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삼투압을 결정하는 건 대표적으로 물. 그 여러 가지 녹아 있는데 체액에는 뭐 단백질도 녹아 있고 뭐 여러 가지 녹아 있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내보내서 막 우리 몸에 삼투압이 높다고 막 단백질 내보내고 이러질 수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게 물하고 무기염류, 나트륨이나 칼륨, 이온들. 예, 요 두 가지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조절하는 게 우리가 삼투압을 조절하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물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삼투압 항상성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개념이 잡히려나요? 네. 예. 여기 또 이 삼투압 전문가를 모시고 삼투압 얘기를 하려니까 긴장이 아닙니다. 되네요.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 세포가 막 빵빵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너무 빵빵해지면 안 되니까 무기염류를 세포에서 빼낸다거나.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너무 체액의 삼투압이 높아진다. 너무 그러면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물을 마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이 너무 많다. 너무 묽다. 체액이. 너무 묽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액이 묽다. 예, 묽다. 물을 많이 빼내야 되겠네요. 빼내야 그렇죠. 되네요. 빼내야죠. 뭘로 빼내요? 우리 몸에 물을. 여기 제가 왜 사진을 이걸 해놨네요. 아, 실에서 어. 좀 농도. 그렇죠. 이게 삼투압 조절이 이 오줌이랑 오줌 이렇게. 근데 저 누는 행위가 아니라 방광에 쌓는 행위가 쌓는 과정이. 그렇죠. 결국에는 중요한 거죠. 콩팥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아,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오줌 수업할 때 저번에 아주 오래전인데 오줌 배설. 수업할 때 배설 수업할 때 그 오줌 생성 과정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혈액을 걸러서 오줌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원료라고 했죠. 원료에서 이 수분을 다시 흡수해 빨아들여요. 근데 이 수분을 빨아들인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너무 묽을 때는 물을 마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물을 뭐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온 걸로 이제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양에서 거기서 물을 가져오고. 방금 묽을 때라고 하셨는데 진할 때. 그렇죠. 진할 때. 진할 때. 너무 진해서 막 물을 마셔야 될 때, 네. 몸에 체액이 너무 진해서 그럴 때는 물을 마셔서 물 좀 묽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을 때는 오줌이 나가는 양을 나가는 줄인다. 거에서 줄인다. 그렇죠. 빨아들여야 되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오줌 누는 요 아주 유명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오줌 누는 아기 동상. 이거 얼마 크지 않다며. 가본 적 있어요? 여기 벨기에? 고맙습니다. 되게 작은 동상이에요. 네, 되게 작대요. 아, 가면 실망한대요. 아기니까요. 아, 그러네. 아기가 크면 이상하잖아요. 자, 이 삼투압을 조절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호르몬 단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삼투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뇨가 뭔지 알아요? 오줌. 오줌이 그렇죠. 나오게 하는. 오줌을 잘 나오게 하는 거를 이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박을 먹으면 이뇨 작용이 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오줌을 잘 나오게 한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이 호르몬은 항.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그래 오줌을 안 잘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줌을 안 나오게 한다. 아.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오줌을 적게 나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뭐 분비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요거부터 알려드리면요. 일단은 이게 그 우리가 배우는 항상성 조절이 다 간뇌 시상하부가 전부 중추거든요. 그거 아니면 안 배운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시험 문제 막 어디 뭐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뭐 어디 대뇌다, 대뇌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틀려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딴 것도 있는데 다른 항상성도 있는데 다른 데서 조절하는 항상성도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 시상하부가 그 중추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제 시험 문제 안 틀리겠죠? 이런 꿀팁이죠, 이런 건. 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마 알아도. 자, 근데 이 시상하부에서 직접 만들어요, 이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막 만들으라고 시키는 호르몬인데 저번에 같은 경우도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경우도 시상하부에서 조절을 하지만 시상하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이자에다가 만들라 말라 이렇게 시키는 건데 얘는 시상하부 직접 만들어요 지가. 직접 만들어 갖고 어디로 나오냐면 뇌하수체 후엽. 이 뇌하수체가 간내 시상하부랑 이어져 있는 이 호르몬 분비 기관인데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전엽이 있고요. 예, 전엽이 있고요. 이게 조금 예, 그렇죠. 좀 뭔가 예, 더블 드래곤 그러네. 볼. 네네. 예, 뭐 볼하고 비슷하죠. 예, 알하고 비슷하죠. 파이어볼인가? 너무 다 말하신 거 아닙니까? 예, 여기가 전엽이고요. 여기가 후엽이에요. 근데 전엽하고 후엽하고 사실은 다른 기관이에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데 다른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요. 전엽은. 이게 기원도 다르대요. 이게 후엽은 뇌하수체에서 자라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생길 때 뇌하수체에 자라나서 만들어지고요. 전엽은 이게 입천장에서 자라나갖고 이게 떨어져서 여기에다 붙는데요. 신기하다. 그래서 완전 기원이 다른 기관이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오는 호르몬도 다 달라요. 전엽에서는 나오는 호르몬 종류가 많고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종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항인효 호르몬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간내 시상하부에서 만들어갖고 자기가 만들어갖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통로네요, 통로. 네, 통로. 자, 근데 이게 어디가 작용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줌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네. 오줌 만드는 기관. 그렇죠. 콩팥이죠, 콩팥. 콩팥에서 신장이죠. 예, 신장. 요새는 콩팥. 네, 우리가 신장이라는 이름이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신장이 아무래도 익숙하실 건데 네. 이제 요즘 학생들은 다 콩팥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말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기능은 오줌이 안 나오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줌으로 이만큼의 원료가 혈액을 걸러서 이만큼의 원료를 만들면은 이게 흡수를 한 다음에 일부분만 오줌이 돼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흡수하는 양을 이렇게 흡수하는 거를 이제 촉진해서 오줌 양을 줄이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막 많이 흡수하게 되면 원료에서 오줌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재흡수를 하게 되면 수분을 많이 재흡수하게 되면 오줌 양이 줄어들겠죠. 완전히 막 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마 그건 안 되지 쪽쪽 다 않을까요? 빨아들일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진 않을까요? 아 그러면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라도 오줌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만들어지니까. 아무래도 안타깝겠다. 오줌이 너무 촉촉 받아들이면 오줌이 고체가 돼서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요도 결석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오줌 그 길이 막히면은 큰일 나잖아요. 요도 결석 그 옛날에 걸린 사람 얘기 들었는데 엄청 아프다고. 엄청 고통스럽다고. 예. 인간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고통 중에 아하. 3대 고통이 하나 들어있다고. 거기로 솔방울을 꺼내는 느낌이라고. 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줌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네. 네, 그래서 삼투압 조절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일단은 이 고삼투압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도록 하죠. 고삼투압 상황에서. 자, 삼투압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몸에 체액이 진해져야 된다는 거죠. 짜져야 된다는 거죠. 짠맛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짠 음식을 먹거나 염분을 섭취하거나, 그렇죠? 짠 음식 염분을 섭취하거나 아니면은 땀을 많이 흘려서 물이 빠지면은 상대적으로 무기압류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서 우리 몸이 이제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짜진다는 얘기죠. 네. 진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몸의 체액의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삼투압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시상하부라든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분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ADH가 아까 얘기했듯이 삼투압을 낮추는 호르몬이죠. 우리 몸의 체액 삼투압을 낮추는 호르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콩팥으로 이제 표적 기관이니까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줌을 나가려는 양을 다시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오줌량은 감소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줌은 진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어느 날 뭐 오줌 넣으면은 어떤 날은 오줌이 막 노랗고 여름에. 어떤 날은 오줌이 막 하얗고 이러잖아요. 네. 투명하고 말 투명해서 막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오줌도 있잖아요. 이게 물이야 뭐야 이런. 예,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계속 변해서 그래요. 이게 우리 몸의 상태가 계속 변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줌은 이제 진해지는 거죠. 오줌에서 물을 빼오니까 네. 당연한 결과겠죠. 자, 그래서 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나갈 물을 우리가 도로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몸의 혈장 또 체액의 삼투압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체액의 삼투압은 감소하고. 자, 그러면서 이게 또 부가적인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까지 아마 모르셨을 거야. 자, 요게 혈액의 양이 늘어나게 돼요. 나갈 물을 막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혈액의 양이 늘어. 네. 혈액의 양이 늘어나는데 우리 몸의 혈관 안에 부피가 일정하겠죠. 어. 그렇죠. 그 안에 그러니까 뭐 물풍선이 일정한데 그 안에 물을 많이 넣는다고 해보세요. 아. 그럼 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빵빵해지겠죠. 그래서 라면 혈압 예. 라면 끓일 때 생각나네요. 네. 스프를 2개 넣으니까 너무 짜가지고 물을 넣다 보니 냄비가 꽉 차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압. 여러분들 그 짠 음식하고 혈압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게 우려되는 사람은 절대 짠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효과예요. 국물을 먹지 말라더라고요. 예, 그렇죠. 국물에 왜냐면 염분이 많으니까. 아니니까. 한국인이 이제 그렇게 보면 외국 음식 먹으면 더 짜요. 그래서 한국인이 작게 먹는다는데 왜 이렇게 외국 음식이 더 짜지? 보니까 한국 사람은 국물을 먹어서 그렇다 그래요. 국물 문화 때문에 그렇다. 별로 짜진 않는데 음식이 국물을 먹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얇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반대는 반대 상황이 되겠죠. 저 삼투압은 반대입니다, 완전히. 그냥 반대로 하면 됩니다. 저 삼투압 상황은. 이거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거나, 그렇죠. 물 많이 마시면은 삼투압이 낮아졌어요. 삼투압이 다 소금을 높여야겠죠. 덜 먹어도 이렇게 되나요? 그렇겠죠. 뭔가를 덜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소금을 근데 소금은 어쨌든 뭐 음식인가 뭔가를 먹으면 먹게 되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은 반대로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그러면 그 제흡수량도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은 반대로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오줌이 증가하게 되고 오줌 삼투압은 반대로 오줌 묽어지게 되죠. 이제 하얀 오줌이 막 나오고 투명한 아주 맑고 투명한 오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물에 혈장에서 막 그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렇죠. 이 혈액에 남아 있어야 될 물을 다 이제 내보내는 거니까 이 혈장 삼투압은 좀 증가하게 되고 혈액이 좀 진해지게 되고요.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걸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그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진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혈액량과 혈압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여기 ADH의 직접적인 효과는 요거 수분 제흡수량에 관련된 건데 근데 이게 오줌량, 오줌 삼투압, 혈장 삼투압, 혈액량, 혈압까지 이게 2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1차적인 결과에서 2차적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2차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좀 예상하기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헷갈리겠네요. 예, 그래서 기억이 안 어려워요. 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여기 삼투압 조절이 이 호르몬 문제에서 제일 어려워요. 제일 호르몬에서 어려운 문제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삼투압 문제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선생님 수업을 한번 들으니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 예. 급하색이 되시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예. 눌러주셔야죠. 자, 이게 원래 체온까지 해야 되는데 예, 체온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서. 네, 다음 시간에 같이 봐요. 네. 네. 그런 거 있어요?